점심 먹고 났더니 졸리네요. 30분만 같이 잘까요? 네? 남 이상 들려면 남과 같아서는 안 되겠죠. 갑니다. 졸리지만 갑니다. 오늘은 몇 회냐? 이게 15회 12번인가요? 예. 118쪽입니다. 15회의 12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A제 시장 가격과 판매량 조합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격과 수요량이 아니라 가격과 판매량이라고 했네요. 뭐 판매량이니까 공급량, 수요량 유사한 것 같은데 조금 더 보자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거 고르라고 했는데 단 A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은 변화는 없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그림을 보니까 그림 옆에 시장 상황 2009년에는 정부의 가격 규제에 의해 시장이 불균형 상태였고 2010년에는 가격 규제가 해제되어 시장이 균형을 형성했는데 2010년의 균형은 P2에서 이루어졌네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여기가 P1으로 돼 있죠. 이게 2009년이란 말이에요. 9년이고 2010년에 그러니까 2010년에는 P2에서 규제 가격이 그러니까 P1이에요, P2예요? P1이 규제 가격이죠. 규제 가격 맞아요? 2009년에는 정부가 규제 가격에 의해 시장이 균형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가격 규제에 의해서 균형이 이루어졌다. 불균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림이 이상하다. 좀 더 읽어볼까요? 2010년에는 가격 규제가 해제되어서 시장이 균형이 형성됐는데 2010년은 이쪽에 있네요. 2010년은 그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09년에는 초과 공급이 나타났다? 그림이 어떻게 애매하네. 2009년에는 A제 시장에 초과 공급이 나타났을 것이다. 이 그림 잘못 그려놨네요. 왜 잘못 그렸냐면 이게 아니고 이게 지금 P1이요. 거기 2009년에는 정부의 규제 가격으로 인해 규제 가격이기 때문에 요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여기라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P2가 시장 가격이고 이게 P1이죠. 이 규제 가격이 바로 최가격이라고, 최저 가격. 최저 가격으로 규제했단 말이에요. 이게 규제 가격. 그러니까 이만큼에 뭐가 생겨요? 초과 공급이 발생한 거라고. 그럼 1번. 2009년에는 A제 시장에서 초과 공급이 나타났을 것이다. 맞죠? 1번 맞고요. 2번. 가격이 P2일 때 A제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은 일치한다. P2일 때 시장 가격이니까 여기서 이퀄. 일치하잖아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거 당연한 얘기고 맞고요. 3번. 가격 규제가 해제된 결과 A 시장에서 시장 가격은 하락했다. 가격 규제를 해제하니까 여기 2010년에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졌으니까 당연히 시장 가격은 하락한 것이죠. 이렇게 시장 가격. 다 맞네? 그럼 4번이 틀렸겠네요. 왜 틀렸어요? 가격 규제가 해제된 결과 가격이 하락했죠. A에 대한 수요량과 공급량 모두 증가했다. 땡.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수요량은 증가하지만 공급량은 감소하겠죠.
4번은 말 자체가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13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지 않은 설명은 다음 물가지수는 GDP 디플레이터로 나타낸다. GDP 디플레이터 이퀄 실질 GDP분의 명목 GDP 곱하기 100. 그래서 100보다 크면 물가가 오른 것이고 100보다 작으면 물가가 하락한 겁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정부에서 조사 발표해요?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해요? 예, 한국은행에서 조사 발표합니다. 정부에서 조사 발표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활 물가지수만 정부에서 조사 발표하고 나머지 이를테면 도매 물가지수라든가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말이죠. 또 수출입 물가지수, 그 다음에 GDP 디플레이터 이건 모두 중앙은행에서 조사해서 합니다. 이거 쉽게 놓칠 수가 있어요. 신경 안 쓰면 놓친단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와 GDP 디플레이터는 모두 중앙은행에서 조사 발표한다 하면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소비자 물가지수하고 생활 물가지수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것이고요. 나머지는 중앙은행에서 발표하는 건데 다시 13번 문제로 와서 명목 GDP는 500억 달러로 일정하네요. 이거 이제 하도 많이 봐서 거부감이 좀 없을 거예요. 자, 지금 명목 GDP가 일정하죠. 500억 달러로 명목 GDP라고. 이것만 지금 명목 GDP가 일정하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는지 내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왜 그러죠? 명목 GDP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당해년도 가격을 곱하는 거라고. 근데 이것도 변하고 이것도 변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거 명목 GDP만 가지고는 경제가 성장했는지 줄어드는지 이거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뭘 봐야 되냐면 실질 GDP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가고 있다고. 실질 GDP. 어떻게 계산이 돼요? 당해년도 생산량에다가 기준연도 가격을 곱해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 GDP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가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이게 커지고 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당연히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명목 GDP만 가지고는 경제가 성장하는지 성장 안 하는지 이거 알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경제 성장은 실질 GDP 증가율을 측정하는 거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로 측정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이렇게 돼 있고 여기가 2010년이야. 2010년이 바로 뭐예요? 이게 기준연도라고. 기준연도에서는 항상 뭐와 뭐가 일치한다? 실질 GDP와 명목 GDP가 일치해. 그래서 항상 물가지수가 얼마다?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래 2009년에 이렇게 돼 있네요. 2009년에 여기 4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09년에 물가지수는 얼마가 돼요? 2009년에 실질 GDP가 400이고 명목 GDP가 500이니까 4분의 5 곱하기 100이네? 80인가요? 아니지. 실질이 작잖아요. 실질이 작으니까 물가가 하락한 거지. 여기 기준연도보다. 이거 얼마가 나와야 돼요? 이게 4분의 5 곱하기 100이니까 4로 하면 25. 5, 25. 125잖아요. 여기서는 GDP 디플레이터가 125에서 100으로 줄어들었네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옆에 2011년은 실질이 이게 얼마가 나왔어? 600이에요? 600분의 50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얼마 나와요? 2로 하면 3, 50. 딱 안 떨어지나? 5, 25, 250 나누기 3이니까 3, 7, 38, 24. 24. 83점 얼마 되겠네요? 83 정도? 그럼 계속 작아지네. 계속 작아지고 있네요. 이제 문제로 갑니다. 1번. 2010년의 물가지수는 100이다. 맞나요? 2010년의 물가지수는 100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물가지수가 작아지고 있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있다, 내리고 있다.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굳이 이거 안 보더라도, 물가지수를 모르더라도 실질하고 물가는 항상 어떤 관계? 역의 관계, 역,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는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맞고요. 2번 2010년의 경제 성장률은 0이다. 2010년의 경제 성장률은 0이다. 계산해야 되죠. 2010년의 경제 성장률은 실질 GDP 증가율이잖아요. 실질 GDP. 그러면 2009년의 실질 GDP 400인가요? 400. 그럼 2010년의 실질 GDP 500에서 전년도 거 빼야 되잖아. 이게 GDP 증가분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실질 GDP 증가율이 바로 경제 성장률이에요. 그럼 얼마 나와야 돼? 이게 4분의 1. 25%네. 25%. 0이다가 아니라 25%이다. 2번이 틀렸네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 공부거리. 2011년의 물가 수준이 3개년도 중 가장 낮다. 2011년 83으로 가장 낮잖아요. 이걸 봐도 알 수 있죠? 실질 GDP가 커지고 있으니까 물가는 계속 낮아지고 있으니까 물가 지수는 가장 낮아지겠죠. 낮은 거겠죠. 그 다음에 4번 2009년의 생산액을 2010년 가격으로 계산하면 400억 달러이다. 2010년의 생산액 2009년의 생산액 얼마예요? 2009년의 생산액 명목 GDP 500 곱하기 2010년도 가격으로 2010년도 가격으로 계산하면 400 맞나요 이거? 계산해봐요. 2009년도의 생산액을 2010년도 가격으로 계산하면 2010년이 기준연도잖아요. 그러면 2009년도 생산량이 얼마예요? 400이죠? 명목 GDP 500이죠? 500 곱하기 어떻게 돼요? 2009년의 생산액을, 그러니까 2009년도 당해년도 생산액, 생산액, 2009년. 500으로 봐야 돼요? 400으로 봐야 돼요? 2010년도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실질 GDP를 말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2009년도 생산액은 지금 얼마냐면 명목적인 것은 500이라고요. 근데 이 500은 2009년도 가격으로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가격으로 계산하면 그게 2009년도의 실질 GDP라고. 그러니까 2009년도 실질 GDP 얼마예요? 400이잖아요. 자, 다시 칠판 보세요. 2009년도의 명목 GDP는 500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2010년도 가격으로 계산하래. 그럼 2010년도 가격으로 계산하면 그 실질 GDP를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럼 실질 GDP니까 얼마예요? 400이지. 이해됐죠? 그럼 2011년도 생산액을 2010년도 가격으로 계산하면 얼마 나와요? 600 나와야겠지. 600. 실질 GDP 나와야겠지. 이해하면 됩니다. 됐고요. 14번 문제. 그래프는 각국의 경제활동과 관련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은 우리 시험은 이 그래프 3개 나오면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아마 그래프 2개 정도 가지고 출제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여튼 일단 이해해야 되니까 차분히 한번 봅시다. 옳은 분석을 찾으라고 했고 단 15세 이상 인구수는 100만 명이고 연도별 변동은 없대요. 그러니까 15세 이상 인구수는 100만 명으로 고정이 되어 있다 얘기죠. 그러니까 생산 인구는 고정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 77, 75 이렇게 아래로 내려오고 있고 두 번째가 고용률도 72, 70 이렇게 하락하고 있고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실업률이네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 확인했으니까 1번으로 바로 갈게요. 각국의 경기는 회복 중이다. 이걸 보려면 뭘 가지고 알아야 되죠? 경기가 회복되려면 경제가 성장해야겠죠. 경제 성장률은 경제가 성장하려면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야 되고 고용률이 높아야 되고 취업률이 높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낮아지고 있고 고용률도 낮아지고 있잖아요. 따라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1번은 틀렸고요. 2번.
비경제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그거 확인하면 되죠. 요즘 문제 추이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계산 문제를 딱 뭐 얼마 떨어지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추론을 잘 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를 거의 출제를 하니까 이거 응용을 잘 해야 돼요. 자, 생산 인구는 고정이 됐고 이게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경제활동 인구는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 이 생산 인구가 고정된 상태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77, 75 줄어들고 있죠. 예분의 예가 경제활동 참가율이잖아요. 이걸 분모로 하고 이걸 분자로 한 게 경제활동 참가율인데 이게 77에서 75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고정된 상태에서 얘가 줄어들면 당연히 얘가 늘어나야죠. 그러면 2번 비경제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맞나요? 틀렸잖아. 증가하고 있잖아요. 1번, 2번도 틀렸네요. 3번 취업자의 수의 감소폭이 증가하고 있다. 맞나요? 취업자의 감소폭. 자, 취업률 보세요. 고용률 보세요. 고용률은 예분의 예가 고용률이죠. 근데 지금 고용률이 가운데 있는 점선 72, 70, 68, 66 72, 70 그 다음에 68, 66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고정돼 있으니까 취업자 수도 72만, 70만, 68만, 66만. 왜? 이게 100만으로 고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전제 조건에. 그러니까 취업자 수가 자꾸 줄어드네요. 그럼 실업자 수는 늘어나겠지 계속. 그러잖아. 이게 줄어든다고. 얘는 늘어나겠지. 그러면 일단 3번 맞아야 틀려요. 감소폭이네. 감소폭. 감소폭이 어때? 일정 안 해. 2만이죠. 2만. 감소폭은 2만으로 일정합니다. 2006년과 2007년의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맞나요? 2006년에 실업자 수 얼마예요? 2006년이니까 이것만 보면 되겠네. 이게 2006년이죠. 2006년. 2006년 경제활동 인구는 77명이죠. 77만 명. 여기에서 취업자가 72만이니까 그럼 실업자는 몇 명이에요? 5만이네. 그 다음에 2007년은 경제활동 인구가 75만이죠. 그런데 취업자 수가 70명이죠. 70만이죠. 그럼 얼마 차이나? 5만이네. 그럼 실업자 수는? 같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런 난이도가 좀 높은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잘 맞춰야 됩니다. 암기해서 푸는 문제 아니잖아요. 됐고요. 15번으로 가서 그림은 개방 전 소비재 X제에 대한 A국과 B국의 시장 상황을 나타낸다. 양국 간의 자유무역이 이루어진 후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교역에 따른 거래 비용은 없다고 가정한다. 자, 개방 전 X제에 대한 A국의 균형점과 B국의 균형점이 다르네요. A국은 가격이 PA죠. B국은 PB죠. 그럼 국제무역을 하면, 자유무역을 하면 국제가격은 PA하고 PB 사이에서 결정되겠죠. 그러죠? 이걸 그림으로 한번 표시해보면 이렇게 돼요. PA에서 A국의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PB에서 equal B.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demand A, supply A, demand B, supply B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A국에서는 여기에서 균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비싸게 팔리잖아요. B국은 여기에서 균형이 있기 때문에 A국보다 국내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개방이 되면 어때요? 개방이 되면 얘들은 싸게 살 수 있고 얘들은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국제 가격이 여기에서 결정됐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A국은 싸게 사잖아요. 싸게 사니까 이 국제 가격에 의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하네요. B국은 어때요? 균형 가격보다 높은 데에서 국제 가격이 결정됐기 때문에 비싸니까 초과 공급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요건 수출하면 되고 요건 수입하면 되겠죠. 이해됐나요? 그렇게 이해하면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네요. 1번. 가격이 PA 수준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다. PA 수준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초과 공급이 발생하죠. PA라면 A국에서는 균형이 이루어지지만 A국과 B국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니까 국제사회 전체에서는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교역 후에는 가격이 P1 또는 PA 또는 PB에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PA와 PB의 사이에서 결정되겠죠. 2번도 틀렸고요. 3번. A국에서는 X제 생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아니죠. 생산하죠. A국에서도 X제 생산하고 B국에서도 X제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3번도 틀렸고. 4번. B국의 생산자는 교역 전보다 비싸게 X제를 판매할 수 있다. 여기 있네요. B국은 국내 가격보다 비싸게 팔 수 있잖아. A국은 국내 가격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게 자연모역의 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됐지요? 16번으로 갑니다. 빈곤에 대한 관점, 옳은 걸 찾으래요. 빈곤에 대한 관점이니까 미시적 관점도 있을 수 있고 거시적 관점도 있을 수 있고 거시적 관점에는 기능론도 있을 수 있고 갈등론도 있을 수 있겠죠. 가번. 사회적 지위는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의 결과에서 성공한 자는 그럴만하니까 실패한 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평한 분배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기능론자의 주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나번. 사회적 지위는 개인적인 노력이나 능력보다는 계급이나 성, 인종, 직업적 지위, 교육 등의 내적인 구조적 힘의 자원 배분 방식에 의해로 인해 결정된다. 힘의 자원 배분 방식으로 결정된다니까 갈등론이겠죠. 그러니까 가번은 기능론의 관점, 나번은 갈등론의 관점, 공통점은 거시적 관점이라는 거죠. 1번. 가는 미시적 땡. 둘 다 거시적 관점이고요. 2번. 나는 빈곤층을 둘러싼 사회 구조를 주요 요인으로 본다. 다시 말해서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갈등론자로서 정답이 되겠고요. 3번은 왜 틀렸나? 가는 나보다 빈곤 해결을 위한 사회적인 노력의 긍정제다. 여러분, 가는 기능론이죠. 기능론은 지가 못나서 실패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노력하면 되는 거야. 다시. 기능론은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는 반면 갈등론은 사회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도 반대로 되어 있고요. 4번. 가는, 즉 기능론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한 빈곤층 간의 연대와 구조 개선, 구조 개선은 갈등론이잖아요. 그래서 3번, 4번 모두 가와 나를 바꿔야 맞는 것이 되겠고요. 17번 문제. 표의 A, B는 사회 계층화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옳은 걸 찾으래요. 사회 계층화 현상, 같은 말로 사회 불평등 현상. 사회 불평등 현상을
설명하는 개념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능론자들이 주장하는 계층 이론과 갈등론자들이 주장하는 계급 이론으로 나눠지는데, 계층 이론은 다원론적 계층 이론이고요. 계급 이론은 이론론적 계급 이론이라고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지위 불일치 문제는 계층 이론에서 설명해요? 계급 이론에서 설명해요? 계층 이론에서 설명한다고 공부했어요. 계층 이론은 상중하가 하나의 연속선상에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계층의식이 희박하다 이렇게 공부했었죠. 반면에 계급의식은 어때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양분화되기 때문에 계급의식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이런 내용들도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귀속의식이 A는 강하고 B는 약하대요. 그럼 A가 뭐예요? 계급이고 B가 계층이겠죠. 지위 불일치 가능성. 계급에서는 지위 불일치가 나타날 수가 없죠.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만 가지고 판단하니까요. 근데 계층 이론은 부, 권력, 위신 이 세 가지 차원이잖아요. 사회적 위신, 경제적인 부, 정치적인 권력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는 게 일반적인데 일반적이지 않게 불균형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고 했었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기출문제로 새빵 사는 교수 사례를 소개해드렸어요. 새빵 사는 교수는 새빵 사니까 경제적 측면에서 하류층이잖아요. 근데 교수잖아요. 사회적 이심면에서는 상류층이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고요. 이게 바로 지위불일치잖아요. 그래서 이 지위불일치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는 계층 이론은 이론으로서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A가 계급이고 B가 계층이니까 옳은 걸 골라야 됩니다. A는 계급은 사회 계층화를 불연속적으로 구분한다. 맞네. 연속적으로 구분하는 게 뭐였어요? 계층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층은 상중하가 이렇게 연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상, 중, 하 이렇게 연속되어 있다 보니까 요 부분이 생기잖아요. 겹치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이면서 중산층이라고 생각하고 중류층이면서도 상류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계층의식은 희박하단 말이에요. 상, 하만 존재하죠. 중이란 존재하지 않죠. 가졌냐 못 가졌냐 무르주아 프롤레타리아 딱 양분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 따라서 계급의식은 매우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나머지는 공부거리. 2번에 B. 계층은 중산층의 존재 가능성을 부인한다. 아니죠. 계급이 중산층 존재 가능성을 부인하는 거고. A와 달리 B는 이론론적 관점. 이론론은 계급입니다. 그 다음에 B는 계층이니까 다원론이라고 해야 돼요. B는 다원론적 계층 이론이고요. B와 달리 A는 산업화 초기 사회를 설명하기 어렵다. 계급이나 계층이나 모두 산업화 초기 사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가졌냐 못 가졌냐 지위, 상중하 이렇게 다 설명 가능합니다. 18번 표인데 자 이제 이거 기계적으로 풀어야죠. 이거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빨리 대각선 연결해 보세요. 대각선 연결하니까 9, 19, 20이야. 9, 19, 22. 이거 합치면 얼마 나와요? 50 나오죠? 50이네. 그러니까 계층 세습이 50이라면 사회 이동도 50이겠죠. 똑같겠네. 계층 세습이나 사회 이동이나. 근데 여기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여기가 자녀고 여기가 부모로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하강 이동이란 말이에요. 하강 이동 얼마? 948. 948. 이제 여기가 상승 이동이죠? 상승 이동이 7, 6, 16. 7, 6, 16. 그러니까 상승 이동 합치니까 얼마가 나와요? 29에? 하강 이동 합치면? 21. 그럼 상승 이동이 더 많네요.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풀어야 돼요. 우리 시험에는 이 정도가 적합해요. 조금 난이도를 높이면 이제 빈칸 넣기 함수 정도 주면서 출제할 수도 있어요. 자, 1번부터 세대 간 이동하지 않은 자녀보다 그러니까 세대 간 이동하지 않은 자녀 이꼴 세습. 세습한 자녀보다
세대 간 이동한 자녀가 많다. 아니에요. 둘 다 똑같아요. 50대 50으로 똑같습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상승 이동이 29. 그다음에 하강 이동이 21이니까 하강 이동한 자녀가 많다가 아니라 적다라고 해야 되고요. 2번도 틀렸어요. 3번. 자녀로의 계층 대물림의 정도가 가장 심한 부모의 계층은 하층이다. 자녀로서의 계층 대물림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녀를 기준으로 상층은 22분의 9, 중층은 44분의 아니다. 지금 자녀로의 계층 정도가 가장 심한 부모의 계층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부모에다 포인트를 맞춰야겠네. 부모. 그러면 상은 얼마예요? 22분의 9. 중은 34분의 19. 어느 게 더 많아요? 중이 더 많네요. 그 다음에 하는 44분의 22. 그러면 44분의 22는 50%죠. 34분의 19가 50보다 조금 크니까 중층이 가장 높네요. 3번은 하층이 아니라 중층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자녀로의 계층 대물림 정도가 가장 심한 부모의 계층은 했으니까 부모의 계층을 분모로 해둡니다. 부모 상은 22 중에 9, 중은 34 중에 19, 하는 44 중에 22 이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다 틀렸으니까 4번이 정답이겠네요. 부모의 계층이 다른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은 자녀의 계층은 상층이다. 자녀의 계층으로 봐서 상층을 보니까 22분의 7 더하기 6, 13. 중층은 어떻게 돼요? 44분의 중을 뺀 25. 그 다음에 하층은 34분의 30 이렇게 되잖아요. 34분의 12. 스스로 계산해 보세요. 어느 게 크고 작은가? 4번밖에는 정답이 없어요. 확인됐고요. 19번.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것. 시아파가 주축을 이룬 바레인 반정부군이 순위파 왕정 교체를 촉구하며 한 달째 시위를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군과 반정부군이 충돌해 100명이 다쳤다. 시아파 반정부군이 순위파 군주가 독점으로 이어온 권력에 대해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하자고 요구하자 정부군이 이에 대해 진압에 나선 것이다. 바레인의 전체 인구의 75만 명의 70%가 시아파임에도 불구하고 순위파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대. 그러면 사회적 소수자는 시아파예요, 순위파예요? 시아파라고. 숫자가 많더라도 권력을 갖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사회적 소수자 문제 판단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요걸 묻는 문제입니다. 1번. 순위파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땡. 적지만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건 사회적 소수자가 아니고 시아파가 소수자죠. 그러니까 1번 틀렸어요. 나머지 다 맞는 얘기니까 스스로 분석해 보시고. 20번. 다음 연구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연구 주제. 계층별 양성 평등 의식이네요. 그러니까 상중하 계층에 따라서 양성 평등 의식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실증적 연구죠. 주제를 보니까 실증적 연구입니다. 그래서 가설 단계가 있는 거죠. 가설 단계가 있으니까 이거 연역적이에요, 귀납적이에요? 연역적. 가설 단계가 있으면 연역적이죠. 자료 수집 단계는 귀납적이라고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는 연역적인 거고 자료 수집 단계는 귀납적인데 도시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했대요. 일단 질문지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전수조사예요? 표본조사예요? 표본조사인데 표본조사는 항상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었죠. 표본의 대표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1000명 가지고는 대표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1000명이 아니라 5만 명, 10만 명이라도 이 숫자 가지고 대표성이 있다고는 못해요. 그러면 대표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별로 남녀 균형 있게, 지역별로 균형 있게, 계층별로 균형 있게, 학력별로 균형 있게 표본을 선정해야 그래야만이 표본의 대표성이 인정이 되고 표본의 대표성이 인정이 되어야 자료의 신뢰도도 높아지고 자료의 일반화도 가능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설문지 문항이 나와 있네요. 당신의 월 소득을 표시해 주십시오. 아, 이거 월 소득을 조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상중하 계층을 구분하기 위해서 월 소득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이 월 소득이 바로 계층에 대한 개념의 조작적 정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응답지를 보니까 200만 원 이하, 2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 그 다음에 500만 원 초과 이렇게 3단계로 나누었네요. 이걸 가지고 상중하로 구분하는 모양이에요. 연구자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응답지는 배타성 있나요? 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를 선택할 때에 다른 응답지는 선택할 수 없어야 되는데 이걸 배타성이라고 하죠. 배타성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응답지는 배타성과 더불어 포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를 포함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포괄성 있나요? 포괄성 있잖아요. 모든 경우의 수 포함하잖아요. 이 셋 중에 하나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가번은 질문지나 응답지나 큰 문제가 없네요. 나번을 보면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로 생각합니까? 이건 지금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수준을 묻고 있네요. 매우 높다, 높다, 보통이다, 낮다, 매우 낮다. 그 질문이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아직 안 느껴지죠? 보세요. 가설이 뭐예요? 상층일수록 양성평등의 의식이 강할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자기가 상층인지 중층인지 하층인지 이제 가번에서 결정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양성평등 수준을 물어야지 우리 사회 이렇게 물었잖아요. 아, 이거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수능 문제입니다. 이렇게 출제해버리면 깜빡 속아요. 자, 우리 사회의 평등 수준을 물으면 안 된다고. 당신이 생각하는 평등 수준을 물어야지. 일단 가번을 가지고 당신은 상중 하중에 무엇이다 라고 결정되잖아요. 그러면 당신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입이라면 당신은 상류층인데 당신의 양성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라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계층에 따른 평등 의식을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번은 질문이 잘못됐죠? 우리 사회의 평등 수준이 아니라 귀하의 양성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도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속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옳은 거 찾아야 됩니다. 1번. 가설에서 독립변수는 상층이다. 가설에서 독립변수, 가설을 보니까 상층일수록 양성평등의식이 강할 것이다 했으니까 상층일수록 이게 독립변수죠? 이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상중하, 이게 계층이죠?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계층에 따른 평등의식이란 말이에요. 연구 주제 보세요. 계층별 양성평등의식이죠? 그러니까 가설에 의하면 계층에 따른, 그러니까 상층일수록 이 말을 바꾸면 계층에 따른 평등의식을 묻는 것이니까 독립변수는 상층이 아니라 상층일수록 또는 계층에 따른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이해됐는지 모르겠네. 상층 자체가 독립변수는 들 수 없어요. 상층일수록 이렇게 하거나 또는 계층에 따른 이게 독립변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속변수는 평등의식이겠죠. 종속변수는 평등의식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틀렸고 2번 설문 문항 가에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전제로 한다. 맞죠? 상중하를 묻기 위해서 월 소득 가지고 계량화하고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번 맞아요. 3번 설문 문항 나는 종속변수를 파악하는 데 적합하다. 종속변수가 평등의식이죠. 근데 누구의 평등의식이죠? 우리 사회의 평등의식이에요? 상중하층의 평등의식이에요? 상중하층의 평등의식이라고. 그걸 알아야 상류층일수록 평등의식이 강할 것이다.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3번은 땡. 그 다음에 4번 질적 연구에 적합한 땡. 계층별 양성평등의식 이 자체가 질적 연구에 적합한 연구가 아니잖아요.
다 모두 계량화할 수 있는 양적 연구의 주제가 되는 것이니까 4번도 땡.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이거 정답 고르기 좀 어려웠을 거예요. 자, 16회로 갑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은 오타가 나왔네요. 거수가 아니고 가수입니다. 가수. 가수 값이 회사 돈을 횡령했다며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기자 을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절차를 밟았고 다음은 그 결과 진행 중인 가나 재판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을이 땡땡 법률 위반으로 을은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기소니까 기소는 누가 하죠? 검사가 하는 거잖아요. 검사가 원고이고 을이 이제 형사 피고인으로 불구속 기소됐으니까 이건 형사재판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가번은 형사재판이고요. 나번 재판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값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 배상액에 대한 조정이 개시되었다. 조정이네. 우리 민사법원에 민사조정위원회가 있잖아요. 당사자가 신청하면 돼요. 민사조정이 개시되었다. 이건 민사재판 직전입니다. 민사재판, 그러니까 정치재판 들어가기 전에 조정하는 단계고요. 그러면 옳은 걸 찾으래요. 1번. 가재판에서, 즉 형사재판에서 을의 범죄 사실을 증명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원고가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가 범죄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1번 땡. 2번. 나재판, 민사재판입니다. 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조정이 성립하면 그걸로 끝나요. 재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종료된다. 정답 2번이고요. 3번. 가나 재판 모두 값은 원고이다. 땡. 가는 검사가 원고고요. 나는 값이 원고가 되고 을이 피고가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나 재판에서 민사재판에서 을이 기자 을이 확정 판결을 받았으면 형사재판에서 을을 심판할 수 없다. 땡. 별개의 겁니다. 민사재판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재판이고 형사재판은 처벌하기 위한 재판이니까 별개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도 땡. 2번 문제. 헌법 조항과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 찾으래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느껴지죠? 국제평화주의.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 모든 조약이 아니라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만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요. 또 일반적으로 쓰이는 국제법규, 이걸 4글자로 국제관습, 5글자로 국제관습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역시 국제평화주의를 나타낸 조항입니다. 다번에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됩니다. 이것도 역시 국제평화주의의 내용입니다. 이제 옳지 않은 걸 찾아야 돼요. 1번에 가는 방어적 전쟁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침략적 전쟁은 부인하지만 침략 당했을 때 방어적인 전쟁은 하게 되죠. 2번. 나에서 국내법은 일반적으로 법률을 의미한다. 맞죠? 국내법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을 말해요. 법에는 몇 가지가 있죠? 4개나 5개죠. 법,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 규정의 조례와 규칙.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요. 이게 상위법 누설 원칙으로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된 유일한 법은 뭐예요? 법률이에요. 헌법은 국회가 통과하고 나서 또 하나가 있어요. 국민 투표가 있어야만이 확정이 되는 것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국내법은 법률을 말하는 것이지 헌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명령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2번도 맞아요. 3번. 다는 상호주의 원칙을 토대로 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국에서 조세를 감면해주면 우리나라도 그 나라 국민에 대해서 조세를 감면해주고 이렇게 상호주의가 적용이 됩니다. 3번도 맞았으니까 4번이 틀렸겠네요. 다를 근거로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누린다. 아닙니다. 3번과 같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상대국에서 어떻게 우리 국민을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다르게 대우합니다. 우리 헌법에 보면 우리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죠. 외국인도 그럴까요?
아닙니다. 외국인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어요. 극히 제한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몇 킬로 이내에만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군대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알아두세요. 다시 우리나라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100% 자유로워요. 그러나 외국인들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이런 걸 보더라도 외국인이 내국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3번 문제. 다음은 A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인데요.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지 않은 걸 찾으래요. 거기 보니까 후보가 A, B, C, D가 있고요. 1차 투표 득표율이 쭉 나와 있는데 2차 투표란 말이 나오죠. 2차 투표율이라는 말 나오면 바로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절대적 다수대표제. 이게 떠올라야 되죠. 우리나라는 채택하지 않고 있어요. 절대적 다수대표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은데 만약에 이거 채택하면은 1차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과반 득표율이 없으면 1등과 2등 두 사람만 결선 투표를 합니다. 두 차례 투표가 있는 게 바로 절대적 다수대표제인데 이 절대적 다수대표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결선 투표제죠. 절대적 다수대표제 중에 결선 투표제. 또 하나가 뭐였더라? 선호 투표제. 근데 이 선호 투표제는 선거를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한 번 한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세요? 아직 우리 시험은 안 나왔다고. 수능에서는 이거 계산, 도표 가지고 분석 문제까지 나왔지만 우리 임용시험에서는 아직 그런 문제까지 나올 때가 아니고 다만 이건 알아야겠죠. 결선 투표제는 두 번 선거하고 선호 투표제는 한 번 선거한다. 요 정도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번에 결선 투표제 중에 틀린 거 찾으래요. 1번. 2차 투표로 인해 당선자의 정치적 대표성이 강화되겠죠. 왜? 과반 득표를 확보할 수 있었을 테니까. 1번 맞아요. 2번. 2차 투표에서 당선자는 유권자 과반수 지지를 얻었다. 헷갈리지 마세요. 58% 득표율이, 이게 득표율이에요. 이게 유권자의 58%예요. 투표자의 58%예요. 그걸 그 아래에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표 아래에 첫 번째 스타 표시. 1차 투표 투표율은 75%, 2차 투표 투표율은 80%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2차 투표에서 58%를 얻은 당선자는 투표율에 대한 58%인 것이지 유권자에 대한 58%가 아니에요. 투표자에 대한 58%인 거지 유권자에 대한 58%가 아닙니다. 이거 조심해야겠네요. 따라서 2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입니다. 자, 3, 4번 맞는가 확인합시다. CD 후보 지지자들의 의사가 당선자 결정에 영향을 주었다. 왜요? 결선 투표에서 이 대표가 그 아래 보세요. 제일 밑에 AB 후보의 지지자들은 1, 2차 투표에서 동일 후보에게 투표했대요. AB 후보자의 지지자들은 똑같이 A 후보, B 후보 똑같은데 지금 득표율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득표율 차이는 바로 C 후보와 D 후보가 이들에게 더해준 거잖아요. 따라서 3번도 맞아요. 4번 1차 투표 결과로 상대 다수대표제를 적용했다면 당선자는 달라졌을 것이다. 상대 다수대표제란 한 표라도 많이 득표하면 당선되는 거죠? 그럼 1차 투표에서 누가 당선돼요? A 후보, B 후보 36%, B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게 절대 다수 대표제이기 때문에 억울하겠지만 B 후보는 2차 투표에서 졌네요. 됐죠? 4번 문제로 가서 다음에 가나는 주택을 빌리려는 사람 임대차로 이해하셔야겠죠? 임대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가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을 빌려서 사용하는 우리나라의 법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었죠. 물권과 채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물권은 법정주의에 의해서 물권의 종류와 내용은 법률로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자, 복습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가 점유권이 있고요.
점유권 이외의 모든 물건을 합쳐가지고 통틀어서 그냥 본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본권이라는 건 뭐냐면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의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본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권에는 첫 번째가 소유권을 본권으로 해서 점유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물건이 있어요. 이 제한 물건을 본권으로 해서, 즉 근거로 해서 점유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제한 물건에는 용익 물건하고 담보 물건이 있어요. 이거 굳이 암기할 필요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용익 물건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렇게 있는데 이게 뭐야 이게? 이 정도는 기억해야겠죠? 이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하는데 이건 물권이죠. 근데 이 물권은 동산 물권이 있고 부동산 물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산은 인도하면 되는 거지만 부동산은 등기를 해야 돼요. 어디다가? 등기부 등본에다가. 그러니까 이 전세권은 물권이죠. 물권 중에 부동산이죠.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등기부 등본에다 등기를 해야 된다고. 근데 등기를 할 때요. 전세권 설정자, 즉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요. 우리 교과서는 안 나오는 얘기야. 자, 여러분이 나무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살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니까요. 하나는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고 또 하나는 임차권을 설정하는 경우예요. 근데 전세권 설정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줘요. 왜 안 해줄까요? 등기부 등본 뜨면 저당권으로 전세권이 딱 올라와 있다고.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전세권이 3억 있네요. 이거 빼고 빌려준다고. 그러니까 돈 빌려 쓰기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준다고. 그래서 전세권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어요. 그렇지만 이 전세권 등기하기가 쉬운 건 아니야. 등기하면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요. 무슨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세권 등기가 어려우니까 채권을 설정한다고. 내가 당신한테 보증금 얼마 주고 내가 그 집에서 얼마 동안 살 테니까 그동안에 그 보증금 가지고 있다가 만료가 되면 보증금 나한테 돌려주세요. 그 보증금 빌려준 겁니다. 무이자로 빌려준 거예요. 갚으세요. 이건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물권하고 채권하고 싸움하면 100전 100승. 누가 이겨? 물권이 이긴다고. 그러니까 전세권이 설정됐다면 이 전세권자가 임차권하고 싸우면 무조건 임차권자를 이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권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랬죠.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든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새롭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지만 물권과 같은 효력을 줄 수 있어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입주하고 전입신고하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대항력과 같이 움직이는 게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확정일자까지 받는 순간 우선 변제권이라는 물권적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전세권보다 확정일자가 빠르면 전세권을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임차보호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전세권이 물권이라는 거,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담보물권에는 유치권 몰라도 되고요. 질권 몰라도 되고요. 이 정도는 아셔야겠지? 저당권. 저당권도 뭐예요? 물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유권은 등기부 등본 어디에 기록이 되죠? 소유권은 등기부 등본, 네? 갑구. 소유권 이외의 것은 등기부 등본에 을구에 기록이 돼요. 이건 무시하세요. 지상권, 지역권, 유치권 이건 몰라도 돼요. 이건 몰라도 돼요.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을구에 기록됩니다. 을구. 소유권은 갑구에 기록되고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소재, 용도 이런 것들 기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4번 문제로 옵니다. 가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등기하여야 하며 이게 뭐예요? 전세권입니다. 가는 전세권. 등기 순위에 따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반면에 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경매에서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이다. 그러니까 나는 임차권이죠. 그래서 임차권은 입주하고 전입신고하고 바로 계약서 원본에다가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물권적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자, 이제 옳은 거 골라야 돼요. 1번. 가와 달리 나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다. 여러분, 물권이나 채권이나 모두 민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는 전세권은 등기부의 갑구 아닙니다. 을구입니다. 갑구에는 소유권이 기록되는 거예요. 나는 을구에 기록된다. 이건 맞죠? 아, 틀렸다. 임차권은 등기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외가 하나 있죠. 예외. 기간이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이사는 가야겠어. 이사 가는 순간 대항력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선 변제권도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해요. 임차권 등기 신청. 그래서 이때 임차권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요. 원칙적으로는 임차권은 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으로 와서 옳은 것 찾으라고 했는데 3번 가를 등기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왜? 전세권보다 임차권이 먼저 설정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도 깨집니다. 그래서 3번은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가는 나와 달리 주민센터에서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틀렸죠? 가는 전세권이니까 이건 법원에 가야 됩니다. 등기는 법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은 주민센터에서 하는 거예요. 확정일자 받는 것은 주민센터. 공증사무소도 가능해요. 4번도 틀렸어요. 자, 5번. 5번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다음에 부합하는 민주주의의 의미는 보니까 정치 형태, 사회 구성, 이념. 2번하고 3번은 같은 말이에요. 사회 구성 원리로서의 민주주의 이 말이나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나 같은 말이에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 이게 고대 민주주의. 사회 구성 원리 또는 이념으로서의 민주주의 이게 근대 민주주의. 그다음에 생활 양식으로서 민주주의 이게 바로 현대 민주주의.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데 다스리는 사람과 다스림을 받는 사람 이걸 치자와 피치자 이렇게 표현하죠. 다스리는 자, 치자. 다스림을 당하는 자, 피치자가 동일인이에요.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치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고대 정치 형태로서의 민주주의가 정답이겠죠. 두 번째도 민의식 직접 민주정치를 얘기하는 거죠. 잠깐 쉬었다가 6번부터 풀이하게요.